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광우 선생님 모시고 김광우 교수의 고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마침 내일 모레 4월 11일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에 4월 11일, 사실은 그동안 4월 13일로 알려져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역사 고증을 통해 4월 11일로 바로잡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일을 4월 11일로 정한 첫 번째 행사이기도 하죠. 선생님, 임시정부 얘기 좀 해주세요. 임시정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은 네. 3월 21일 네. 블라디보스톡에서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3일에 네. 한성 임시정부. 네. 그러니까 세 개의 임시정부로 시작이 되는데. 그 임시정부가 그 하나가 아니었군요. 그럼요. 예. 그래서 네. 하여튼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네. 이제 일종의 망명정부 같은 건데. 네. 네. 근데 재미있는 게 빼앗긴 나라의 땅에 한성, 그것도 거기서 임시정부를 세웠다는 게 재미있는 얘기죠. 그 사실 보면은 일본 당시 조선 총독으로 봐서는 그 굉장한 쇼크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쨌든 간에 1910년에 대한민국 대한제국을 갖다 이제 항복이 아니죠. 대한제국을 갖다가 합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기들 9년 동안 통치해 왔는데 한성 임시정부가 썼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제국 이후에 네. 공화정, 네. 민주공화정을 표방하면서 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자.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 이 상해는 그 후에 많이 알려졌듯이 일본 이제 제국주의 이제 그 뭐 공격이랄까 네. 뭐 이런 모든 것 때문에 8군데를 옮겨가면서 임시정부가 마지막 충칭까지 예. 중경이라고 중경. 그러죠. 예. 예. 갔고, 네. 그리고 뭐 한성 임시정부가 왜 중심인가 하면은 네. 그러니까 4월 23일이 맞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렇군요. 원래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때에 도별로 대표 국민회의를 구성을 하고 그때 그 13개도죠. 13개도. 남북 그렇죠, 13개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 그게 대통령이네요. 한마디로. 대통령. 그래서 예, 영어는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맞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외교 활동을 할 수 있게 예. 또 President라는 플라즈던트를 줬군요. 고요. 네. 그런데 이제 겉은 이제 임시 정부인데 네. 속이 비었어요. 강정이에요. 속빈 강정이군요. 왜냐하면 재정이 안 되잖아요. 아, 재정이 뭐 결국 이거 그럼요. 결국 돈이 그렇죠. 그렇죠. 돈이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가 갈립니다. 파는 이제 또 얘기해야 되겠지만 네. 무력 투쟁을 하자는 파가 있는데 네, 네. 외교 통일을 하자, 네. 아니 외교 독립을 하자, 네, 네. 무력 투쟁. 무력 투쟁을 하려면은 군대가 있어야 되죠. 병사를 길러야죠. 그렇죠. 총도 사야 그런데 되고. 네. 북쪽에 있는 북로 정서를 네. 북로군 정서. 예. 상해에서 통제할 길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뭐 요즘같이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 상해 임시정부에서 저쪽 이 만주에 있는 북로군 정서 그렇죠. 이 통제가 안 됐겠군요. 안 되죠. 네네. 그러니까는 정부는 그 시작은 7개부의 네. 7부 1국. 네. 1국이 재밌는 게 노동국이에요. 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 이제 아시듯이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가 갈리는데 사회주의는 그 배경이 이르쿠츠크파거든요. 이르쿠츠크요. 예. 그게 이제 데카브리스트 1825년 예. 혁명 이후에 쫓겨간 그 이르쿠츠크파. 이르쿠츠크파. 그 뒤가 이제 사회주의 배경이 이제 바로 그건데. 네네. 그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이제 대립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름 자체가 벌써 노동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이 들어가죠. 예. 그런데 이게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면은 참 장한 일인데 그때부터 분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도 그때나 다름이 없어서
이 100년 전의 임시정부나 지금의 정부의 차이가 뭘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 요즘은 뭐 대한민국에 보면 저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여당 야당 그 개념보다는 파벌 개념이었겠네요. 시작은 그런데 네. 30년대 들어서면서 네. 여당 야당이 생겨요. 아 거기도 여당 야당이 있습니까? 여당이 조선혁명당 무슨 뭐 이게 가지고 아 그러니까 여쪽의 당이 뭐 몇 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김구 선생의 상해 임시정부 하면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보면은 파벌에 이름 당을 붙였군요. 무슨 당 무슨 당. 시작부터가 기호파하고 예. 서북파가 갈립니다. 아 그 지역으로 갈렸죠. 벌써. 지역적으로 갈렸네요. 갈렸죠. 네. 근데 이념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좌와 우가 우가 싸우고. 싸우고 그리고 이제 자꾸 통일이란다. 독립의 방법이 네. 무력으로 하느냐 무력. 아니면 외교로 하느냐 또 갈리고. 그 외교로 하자는 쪽은 아무래도 미국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하고 좀 그렇죠. 가까운 흐름일 것이고. 상해 임시정부를 시작한 사람들이 신한청년당인데 예예.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 지지 세력이죠. 아 신한 청년당. 신한 청년당도 그거는 이제 이승만 우남 쪽 계열이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연맹당 해가지고 정치 활동이 시작된 건 뭐 정부니까 당연하다고 그럴 수가 있겠는데, 근데 크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게 이 러시아 쪽에서 200만 루블을 줘요. 그게 얼마쯤 될까요? 요즘 개념으로?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큰 돈이죠. 그 당시 러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1917년에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가 집요하게 했던 것이 이른바 코민테른 국제 공산당이 갖고 계속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환이군요.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코민테르. 예, 코민테른이요. 근데 이제 21년, 27년 이 사이에 그 박헌영, 김단야, 임문근 뭐 여러 사람들이 이미 레닌 학교 뭐 모스크바 동방 노동자대학. 노동자대학, 지도자대학 가서 사회주의 훈련을 다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당시 하여튼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이데올로기라는 게 네. 사회주의니까. 그렇습니다. 동경유 학생들도 다 사회주의로 무장되고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하여튼 그 200만 루블이 임시정부로 써야 된다고 이제 이쪽은 주장하지만 사회주의 쪽에서 그냥 그걸 주겠어요. 그냥 다 독점을 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 어마어마한 군자금이 들어왔는데 이것의 배분 문제를 놓고 결국 좌우가 원래 안 좋은 데다가 완전 쪼개지는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 30년대, 40년대에 걸쳐서 이제 변화가 계속이 되는데 네. 그 안에서 극단적으로 단체 신채호, 단재 신채호 선생. 단체 신채호 선생은 무슨 심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고 네.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다가 네. 독립청원서를 냅니다. 독립청원서. 독립할 때는 좀 도와달라. 네네. 근데 근데 그 독립청원서는 우남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우남이 오기 전입니다. 네. 우남은 이제 20년 12월에 상해를 오거든요. 예예. 그다음 6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탄핵당하죠 나중에. 그 나중에 조금 말씀. 그게 바로 그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탄핵된 이것 때문에.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네. 뭔데? 예예. 왜 미국한테 그걸 그 요청을 하느냐? 그럼 주로 그것도 저 좌파 쪽에서 그랬겠네요. 그렇게 당연하죠. 좌파 쪽에서 군자금은 자기들이 꿀꺽하고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미국에다 대고 아니 보면은 좀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있게끔 미국이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냐고 청원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만 네. 하더라도 아까 잠깐 얘기한 이제 외교 독립론 쪽에서는 네. 세계 정세의 변화 흐름을 아니까 예예. 자꾸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이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그러는데 네. 사회주의 쪽에서는 오로지 사회주의 혁명만 염두에 코민테른. 그렇죠.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네네. 그래서 그걸 기화로 이제 그런데 단재 신채호. 신채호 선생은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한다.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예. 신간회 예, 신간회 알고 있습니다. 27년부터 30일 네. 4년 동안 좌우가 동거를 한 것까지는 참 좋은데 네. 근데 그 민족주의 쪽에서 이제 헤지모니를 장악을 하니까 네. 헤어지거든요. 아. 예. 근데 그 와중에 네. 김규식 선생이며 뭐 정말 박은식 네. 훌륭한 인물들이 예. 생각이 다르니까 네. 자기 주장만 이제 일삼는데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가 지금껏 고통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허위 의식이 상당히 강해요. 민주주의라는 게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딴 거 아니에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관용을 베푸는 거잖아요. 인내와 절제 그리고 관용이 관용이잖아요. 맞습니다. 지난번 보세요. 우리나라 최근 얘기도 보면 국회에서 뭐 국정조사하면서 의원들이 그냥 뭐 그 못 살게 구는데 네. 그 사람들도 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장관하면서 이제 들통 다 나고 그러면은 네. 규명을 할 거는 해야 되지만 네. 그 다음에 잘못을 그래도 용서를 할 수 있는 관용의 그런 포용의 능력을 갖고 베풀 수 있는 거야지 다른 세상 사상이나 이념을 그렇죠. 추구하는 사람들이 동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쪼개져야죠. 그러니까 그때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이미 그 1927년부터 4년 동안 동거해왔던 좌우가 결국은 보면 서로 인내도 못했고 못했죠. 그다음에 절제 안 절도도 됐고 없고, 네.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관용 정신 없고 없었고 지금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똑같을까요? 그 좀 인내 없고 절제 안 하고 있고 관용은 절대 없지 않습니까? 적폐로 몰아치고. 그래서 네. 지금 이 정부는 네. 자꾸만 뭐 비판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법이 지금 강원도에 불이 난 게 아니고 법이 불이 났어요. 참 법이 화마에 예. 왜냐하면 정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범법자들이니까. 네. 예?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정부는 뭡니까? 법을 집행하는 집행하는 데죠. 집행하는 사람들이 범법자니까 법의 권위가 섭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그거 갖다가 항상 보면 비웃죠. 비웃죠. 비아냥대고. 믿지 안 않는 따릅니다. 거예요. 정부가 무슨 일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신 분립 아닙니까? 공자님 말씀하셨던. 그렇죠. 무신분립이죠. 그러니까 없으면 신뢰가 없어요. 신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걸 모르고 네. 예. 자꾸만 그냥 뭐 법 만들고 제도 만들고 정책 펴면은 예. 국민은 행복해진다. 저는 그게-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법이라는 게 저도 국회에 있어봤습니다만은 한 회계 중에 한 15,000개 정도 법안을 제출하면요. 예. 그 중에 한 4,5,000개 통과되는데 4,000개 안 되죠. 문제는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민들이 괴롭습니다. 그렇죠. 법은 기본적으로 규제인데요. 내가 재밌는 예. 예. 요새 보면은 여름이 안 돼서 그런지 겨울이 되면 꼭 각 건물의 문은 한쪽은 잠가요. 네. 고정문. 네네. 예? 문은 왜 두 개를 만들어요? 건축가들이 잘 디자인한 게 그 이제 제도인데 네. 그 제도를 수행하는 과정은 한쪽은 딱 문을 닫아놓고 한쪽으로만 다니게 만드는 그게 우리나라 제도예요. 모순이에요. 그게 아주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냥 법이 마음대로 문 닫아 한쪽은 닫아버리는 거예요. 잘 디자인한 건축물. 그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니까 1919년에 이제 임시정부 네. 처음 수립돼서 보면은 한 31년까지는 그러니까 서로 좌우가 동거하는 때로는 지지고 볶는 가운데 한 지붕 두 가족 생활도 했고 그러면서 아까 8군데 정도 뭐 그 수도를 옮겼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상해 수도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거소를 그러니까 상해에서 옮기는 결정적 계기가 뭔가요? 그 상해는 그 31년까지 상해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윤봉길 매헌 윤봉길 선생님 예, 의사님 의사 예. 김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 상하이 파견관 네. 대장을 백천대장 시라카와 홍커우 예. 공원에서 투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성공은 못했지만은 시라카와는 죽었죠.
그런 시라카 안 죽었고. 아니 파견대장은 안 죽었잖아. 아 그런가요? 아, 나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예. 근데 사실 백천대장은 하여튼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뭐 그 사람인데. 예. 그런데 하여튼 그 이후로 일본이 얼마나 이제 공격을 하겠어요. 예. 뭐 그냥 폭탄 던지고 뭐 그 프랑스 조기에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는 장소를 옮기면서 그 일종의 대장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완전히 피난 생활을 네. 이어간 거니까 자그마한 8군데 이제 그것을 옮기면서 정부를 유지했는데 네. 정부라는 게 말이 정부지 갖춘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저 장관은 다 있었잖아요. 장관도 있고 무슨 주석도 있고. 그렇죠. 근데 세금이 없죠. 첫째. 그렇지.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금도 물론 하고 예. 그 다음에 당시에 또 저는 다른 얘기지만 윤보선 그 선생은 이 서울에 와서 해위 난주 대통령 해위 그죠. 해위는 집에 돈 가지고 이제 가고 그리고 이제 모금도 꽤 하고 이제 그러긴 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그런 이제 독자적인 능력이 이제 없었던 데다가 현실적 한계네요. 우리는. 그럼요. 군대도 시원치 않고. 그러나 이제 아시듯이 영국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에 우리 광복군이 가서 전투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보니까 31년까지 상해에 있다가 8군데 옮겨서 나중에 한 40년간 중칭에 이제 해서는 그때는 이제 김구주석 주도로 보니까 이제 광복군을 갖다가 여러 흩어져 있던 이제 군 세력을 모아서 지청천 장군이 보면은 이제 총사령관이 되고 나중에 이제 이범석 철기 이범석 장군이 이제 참모장 되어갖고 어느 정도 갖추고 그들이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보니까 영국한테 인도하고 미얀마에 참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지속이 됐으면 우리도 이제 연합군으로서의 몫을 가지고 그 독립 광복에 대해서 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냥 외세 때문에 나라가 흩어지고 외세의 도움으로 그래도 광복을 맞은 것이 함석헌 옹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갖다가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제가 한번 나중에 조금 이따 할까요? 지금 한번 하세요. 예. 선생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석헌 옹이 토로한 바와 같이 해방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해방에서 조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족의 분단과 동족 산잔의 전쟁 그리고 식민 통치로 잠시 억압되었던 조선조 말 부패구조의 부활이었다. 그러한 역사적 또 정신사적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부과된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 주체가 누구이든 일반적으로 독재로 비하되는 1인 지도자 중심의 국가 운영이 오랜 기간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지금껏 이건 이제 나중에 그래서 뭐 하여튼 함옹의 얘기는 거기까지고 이제 맨 밑에는 내 얘기인데 어떤 1인 지도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그 관권은 부패, 무능, 그렇죠? 조선조만 아까 부패구조의 그대로 부활, 연속이에요. 그냥 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는 독차지하려 그러고 그러니까는 민주주의라는 게 희생이잖아요.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차관들 자기 희생했어요? 안 했죠. 권력만 향유했지. 희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좀 얘기를 좀 더 건너뛰면 독립 정신은요. 그런 이제 정치인들의 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뭐 김상우 그냥 정말 그리고 80년대까지 이주열 이런 사람들의 열사의사의 그 힘, 노력 그런 정신이 나라를 지탱하는 거지. 무슨 자본주의 돈 물론 그건 수단이지만은
그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네. 그런 거를 축적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참 보면 말씀하신 대로 좀 쭉 선생님 말씀 나누다 보니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달라진 건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참 부끄럽죠. 무슨 뭐 이제 지금 정부들은요 뭐 행사 무슨 몇 주년 뭐 해가지고 네, 그런 거는 할 줄 알지 이게 어떻게 해서 뭐가 부족한지를 네. 이런 기회 때마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밑거름이 돼서 다음이 나아지는 건데 네. 역사적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도 읽을 줄 모르고 오히려 보면은 역사적 교우 이런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저희 이제 우리 김광훈 선생님의 어떤 고언 여기 쭉 면면이 흐르는 것은 그야말로 아까 오늘 핵심을 말씀해 주신 거네요. 민주주의가 그 인내와 절제와 관용, 포용 이런 것인데 보면 역대 어느 정부도 보면 과거 정권하고 차별화하면서 일시적인 반짝 인기 누리려 하고 그럼요. 그러다 결국 자기도 보면 끝나고 나면은 또 허무하게 무너지고 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런 어떤 권력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권력들이 그렇게 갈팡질팡하니까 그야말로 독보석까지 커가는 것이 저는 보면 행정 권력이라고 봐요. 그렇죠. 거대 정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관직 고위직을 누린 사람 중에 네. 자기 희생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희생 봉사에 토대를 두고 예. 인내와 절제와 관용 아닙니까? 네네. 하나도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사 열사들만 아까운 목숨을 희생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인데 예. 그 뜻은 받아들이지 않고 네. 자기 것만 누리니 말이죠. 그렇죠. 이 선생님 저 처음에 선생님 좀 모시고 우리 좋은 정부 만들기 이 프로젝트의 근본 취지가 뭐냐니까 아까도 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지나치게 많은 법. 그 결국은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수탈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행정 권력은 강해지고 그렇죠. 그 국민을 갖다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호민관 역할을 해야 될 정치 권력은 탐욕스럽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들 누리려 하다가 또 무너지고 그런 사이에 보면 이 관료 권력들, 이 공무원 권력들은 점점 커지고 극단적으로 가장 커지는 게 검찰 권력 아닌가요? 그렇죠. 검경, 뭐 권력기관, 뭐 국세청, 예. 공정위 보세요. 네, 신문 보니까는 라면 뭐 잘못해가지고 네, 미국에서도 재판 받고 그래가지고 변호사 비용만 450억을 썼어요. 아이고야 참. 공정거래위원회 말 한마디 잘못으로 이런 횡포와 행패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그 일반 사기업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닙니까? 뭐 배임죄도 한참 더 중형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네. 법과 제도만 잘 집행하면 된다.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되도록 안 하는 게 국민이 살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좀 추리면은 네, 저는 이제 역사가 왜곡되는 것도 네. 역사를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예, 왜곡되는 것도 참 큰일이고 네, 그 다음에 시민사회에 그러니까 지도부만 있어서는 안 되고 네. 시민사회와 공론의 장이 형성되어야지 정치인지 민주주의가 네. 이제 키가 커가는 건데 네. 이거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만 서로 자기네 이익만 가리면서 탐욕스럽게 네. 하고 예. 국민은 뭐 안정에도 없고 그리고 훌륭한 열사들만 목숨 희생하고 갑자기 암울해집니다. 그래도 이제 100년을 이제 예. 이 밑거름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좋은 나라 좋은 정부가 돼야 될 테니까 네. 그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결국 우리 좋은 정부 만들기라는 것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에 어떻게 보면 자의식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럼요. 또 때로는 아까 열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열사들의 어떤 죽음이 헛되지 않게 보면은 좀 더 용기 있게 보면 정치 권력에 대해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렇죠. 공론의 장을 펴는 그런 뭐 용기랄까 의지랄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김광훈 선생님 모시고 좋은 정부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임시정부 내일 모레면 100년인데 참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두 눈을 부릅뜨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국 시민의 몫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